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임승수의 좌변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게 로마 시대에 왜 개선을 하면은 왜 개선 장군, 개선문도 세워주고 그 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장군은 손을 뻗어서 환호에 답하고 황제한테 격려하는 그 모션, 그것이 바로 제3제국을 표방했던 나치의 히틀러식 인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요. 그럴 때 개선에 취해 있는, 승리에 취해 있는 그런 장군 옆에서 뒤에서 노예가, 다들 누군가 그런데요. 외치기, 계속 끊임없이 외치게 한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뭐냐면은, 뭐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뜻? 예,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런 뜻에서 외쳤다고 하는데, 세계가 모두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쳐주는 것. 그것이 역시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따지면은 좌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성수의 좌변기.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같은 개선에 취해 있는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개선 장군이 되고 싶어요.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 예. 너무 성급하게 나와버렸군요. 안녕하세요. 저 개선 장군 임승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뭘 이겼어야지 개선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향후에 이기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은 못 이겼지만 나중에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파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예. 지난주에 AS를 먼저 좀 해야 되겠군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생방송 게시판을 보니까 그 플리포도님이 이렇게 막 또 글을 올리셨어요. 네. 참고로 저도 플리포도님의 포도즙을 여러 개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더군요. 우리 애는요 먹고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요? 왜요? 더 달라고요. 더 달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저도 플리포도님께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을 이제 딱 하나 읽고 책을 소개해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난주 이제 틈틈이 검색어를 막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한국어로 기무라 아키노리 이렇게 치다가 기무라 아키노리. 별다른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꾼 관련 이런 제가 뭐 기무라 아키노리 사기꾼 의혹 막 다양하게 찾았거든요. 잘 안 나와서 이제 이번에는 구글에다가 영어로 KIMURA 키무라 아키노리 거기까지 영어로 쫙 써봤어요. 그래도 잘 못 찾아서 최후의 보루 일본어로 일본에 있는 위키피디아 재팬 버전. 그런데 보면 가끔 뭐 반론이나 의혹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링크로 걸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어는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한글로 번역해봤더니 개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키들이 만들다 보니까 영어 번역이 품질이 좋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좀 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마 그렇다고 이제 플리포도님의 지적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검색을 아무래도 외국어에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못 찾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죠. 예, 뉴스화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그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수도 있겠는데. 근데 보니까 점색 중에 봤는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그 과정을 다룬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인공이 뭐 꽤 유명한 아이돌이 뭐 한 것 같고 여자가 네, 네.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주로 이제 되게 꾸준히 반향과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저는 포도즙도 좋아하고 포도주도 좋아합니다. 예. 포도주도 좋아하세요? 예, 예, 예. 아, 주님을 모시시는군요. 그럼요. 오늘 지금 오프닝에서 예. 로마를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인들이 가는 곳은 제일 먼저 로마인들이 정복을 한 다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저기 로마의 기원이었으니까 거긴 물론이고 스페인, 프랑스, 그 골족이 다스리던 골족이 살아 있었던 그런 갈리아 지방을 그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또 왜 그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주인공이 그 스페인 사람으로 묘사돼 있잖아요. 스페인 출신이다.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포도 농장,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저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남유럽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먹고 북쪽은 포도가 안 되니까 보리 갖고서 맥주 만들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이주민들, 거기 출신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독일계 이민자들은 어디 맥주 안 되나, 맥주 만들 수 있는 좋은 물 없나, 그리고 보리부터 심어야지 이렇게 된 거고. 주로 이렇게 취하는 것부터 먼저 만드는군요, 사람들이. 네. 참고로 콜럼버스가 소위 말하는 발견하기 전에 바이킹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도 뭐 포도나무를 보았다 내지는 포도나무를 심어봤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재배하려고 많은 애를 쓰다가 많은 실패 끝에 결국은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남캘리포니아 근처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쪽 기후나 지형이 딱 맞았군요. 그리고 이제 품종도 그렇고 1980년대 말에 블라인딩 테스트를 거쳐서 본토 그러니까 유럽의 와인보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오히려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돼서 오히려 우수하다고요? 특히 까베네 쇼비뇽 며칠 전에 송평인인가 하는 그 동아일보 논소리온이라고 하는 자가 신해철의 죽음을 비하하면서 신해철을 욕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품종 까베네 쇼비뇽 특히 거기서 그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근데 좀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만화 신의 물방울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 그건 안 봤어요. 그건 안 보셨어요? 왜냐하면 호들갑은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몇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맛있다라고 하면 되지 무슨 지주애가 어쩌고 나발이고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플리포도님 뭐 대강 이 정도로 만약에 플리포도님께서 이게 아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라는 말고 그 텍스트로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사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방송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제가 플리포도님의 포도즙을 기무라 아키노리 기적의 사과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자, 이말단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바로 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이말단들께서는 왜 우리 임쌤이 얘기 안 하고 저 말 많은 손병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화를 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준비해 오신 거 알겠습니다. 무려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전망입니다. 제가 요즘에 순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위 어떤 거요? 이 방송 순위가 점점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다는 거니까.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전망. 전 국민의 필청 방송이죠. 요즘에 사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서 내년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경제라고 하는 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뭐 다 신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그 KBS의 경제 전문 기자인 박종훈 기자
네. 이분이 쓴 그 취재 후 양적 완화 종료 2015년엔 빚더미가 몰려온다.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뭐 이 기사의 내용이 아주 새로울 건 없지만 굉장히 이제 내년이나 올해나 내년에 이런 기대되는 어떤 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 분들이 쭉 읽으시면은 경제나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제 독해가 정확하게 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글이어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중심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이 기사 내용을 잘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화에 도움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 기사가 2014년 11월 3일 오전 9시 5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는 10월 29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 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상당 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상당 기간이란 6개월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눈앞으로 닥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4줄만 읽었는데 머리 아프셔요, 다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드릴 텐데요. 10월 29일이면은 며칠 전이죠? 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그 미국의 연준 있잖아요,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 격인 거죠. 그 산하에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 정책에 대한 어떤 뭐 금리라든지 몇 가지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곳인데 여기서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을 하고 상당 기간은 우선 초저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적 완화는 도대체 뭐며? 그럼 초저금리는 또 양적 완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부터 좀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 많이 다뤄져서 아시는 분도 많죠. 영어로 치면은 quantitative easing. quantitative easing. 그러니까 퀀터터티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퀀터티가 이제 양이라고 하는 뜻이고 퀄러티가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퀀터터티브 양적인 이징 완화. 이즈가 뭐 쉽게 한다 뭐 이런 거니까 좀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렇군요. 쪼이는 거를 좀 풀어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2008년에 세계 이제 경제 공황이 오고 나서 미국은 당시에 이제 경제가 완전 바닥을 쳤으니까 그 나라에서 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진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이 막 돈을 윤정기로 찍어내서 푼다기보다는 금리를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좀 낮추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니까 예금을 좀 덜 하겠죠. 은행에 맡겨봤자 재미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좀 대출을 받아서 딴 데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좀 진작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이제 돈다고 해갖고 돈인데 돈은 돌아야 제맛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2008년에 이제 그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경기를 원래는 조절을 했는데 당시 금리가요 또 미국에서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이미 낮출 대로 낮춘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의 그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의 제로 금리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자를 낮추는 걸로 시중에다가 돈을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원했던 정책이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정부에서 윤정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내서 이걸 가지고 저기 은행이나 이런 데 꽂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푼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통화를 좀 만들어내서 시중에다가 다양한 루트로 풀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돌아야지 제맛인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돌아버리니까 돈을 만들어서 돌게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내놓은 건데 이것과 금리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금리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막 환율이 어쩌고 하면서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금리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오르고 내리는 걸 이야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금리를 지불할 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은 은행에서 1억 원이면 1억 원에 대한 돈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 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상품을 리스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리스하는데 그 리스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양적 완화를 막 한다는 것은 윤전기를 찍어내서 돈을 시중에 푸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시중에 이 돈이라고 하는 상품의 공급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싸지죠. 싸지죠. 네.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사용료를 좀 낮춘다 이거죠. 그런 거죠.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이자가 추가로 떨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10월 29일 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시중의 유동성을 풀던 거를 이제 안 풀겠다. 돈은 이제 더 이상 안 찍어내겠다. 그러면은 네. 공급이 줄어들겠죠. 네네. 그러면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은 시중에서 이제 유동성, 현금을 찾기가 힘들어지니 네. 현금에 대한 가격인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종료했으면 분명 이자라는 게 올라갈 텐데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지금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것은 시장에 갑자기 이자가 오르면 충격이 갈 테니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상당 기간 정도를 이자를 저금리 수준으로 노력을 해서 낮춰놓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약간의 이게 이제 상충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충격이 안 가도록 양적 완화는 종료하되 상당 기간이라고는 어떤 기간을 초저금리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인사들이 막 무슨 상당 기간이니 뭐 어쩌니 하는 용어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 금리가 구체적으로 오를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for a considerable time. considerable time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영어로 번역해도 상당 시간인 거죠. 네. 네. 근데 이 상당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용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경험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뒤에 조치를 취했을 때 봤을 때 경험적으로 6개월 내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인 거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시중에 더 이상 유동성을 안 풀겠다. 이렇게 유동성을 안 풀지 않는 이유를 한 것은 최근 2014년 9월에 실업률이 이제 10%를 2008년에 10%를 웃돌던 게 5.9%로 실업률이 미국에서 하락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2014년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아져서 4.6%를 기록한 거예요. 미국에서. 네, 좋은 얘기네.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좀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너무 과열이 안 되도록 유동성을 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향후 6개월을 전후해서 시중 금리가 분명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냐? 미국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금융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미국의 이자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낮추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의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가 좀 더 높거든요. 네. 근데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낮게 있으면은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돈 가진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묻어서 얻을 수 있는 이자는 줄어드는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돈 빼서 미국에다 묻어두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당 부분 빠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뭐라 그러나 좋게 얘기하면 다이나믹하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불안하니까. 그렇죠. 기초 체력이 약한 기초 체력이 경제잖아요.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그렇죠. 안정적인 예. 자국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통화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 상품은 현금화,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현금화 시키기 쉽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원화를 다른 나라 갖다 주면 누가 받습니까? 맞아요. 원화는 우리나라 안에서나 통용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달라 해야 되는데 네, 김미 달러인데 김미 원 이러면 안 되죠. 김미 원을 주면 좀 곤란하잖아요. 김미 달러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달러를 달라 그랬는데 원을 주면은 그러니까요. 참, 네. 그래서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가 된대요. 이웃 나라인 일본이 한 5% 내외인 걸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비중으로 치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충격이 오는 것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막 미국 국채 10년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 만기가 되면은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국채 10년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리가 지금 한 2.3% 정도인데, 우리나라 10년, 한국 국채 10년물이 최근에 보니까 2.6% 정도더라고요. 이게 0.3%밖에 차이가 안 그러게요.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벌써부터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러면은 이 외환 보유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팔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상품을 팔고, 이 외국 투자들이 뜨는 게 뭐가 문제냐? 네. 팔면 우리가 인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 예. 외환 보유고. 아, 그렇군요. 달러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의 문제인데 그걸 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예.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네. 이 외환 보유고 문제는 IMF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브레튼 우즈 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튼 좀 우즈. 자세히 잘근잘근 찝어서 제가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계 금융 체제인데 미국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기고 나서 전승국들이 미국의 휴양지인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이제 모인 거예요. 네. 향후 세계 경제를 안정시켜야 지금과 같은 세계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안전하게 좀 뭔가를 이제 영위할 수 있는데 삶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재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울러서 쓸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유럽 쪽에서는 세계 통화를 따로 만들자고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따로 만들자.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달랐어. 우리가 최강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미국 달러를 쓴다는 것은 막말로 손병희 선생님 집에 윤정기가 있으면 네. 손병희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없을 때마다 돌려가지고 찍어서 쓰면 되니까. 예. 근데 이 얘기는 미국에다가 윤정기를 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미국 달러를 이제 세계 화폐로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불안할 거잖아요. 쟤들이 마음대로 막 찍어가지고 쓰면은 쟤들은 놀면서 돈 찍어내가지고 쓰고. 그래서 미국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단 거예요.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발행한 달러를 가지고 네. 우리 미국의 은행에 오면 항상 동일한 무게의 금과 바꿔주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금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에다가 미국의 달러 가치를 고정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언제든지 달러를 가져가서 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 이상의 달러는 찍지 않겠다. 예, 뭐 그런 이런 거인 거죠. 얘기예요. 예. 네. 당시 이제 미국은 세계 금의 상당액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알겠지만 이제 이게 그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닉슨이 다 못 바꿔주겠다고. 그렇죠. 적자가 심해지니까. 그렇죠. 미국이 당시에 이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엄청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통화를 많이 찍어내서 물건은 똑같은데 돈만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미국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미국 금이 팍팍 줄 거잖아요, 당시에. 예. 그래서 결국에 금태환 정지를 신청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언한 거예요. 못 바꿔준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배짱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렇죠.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을 달러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세계 경제를 구축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세계 나라들이 다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무역을 할 때 수입과 수출이 균형이 이루는 게 아니라면은 어떤 나라는 그 수입과 수출 균형이 안 맞아서 계속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달러가 쌓일 거잖아요. 쌓이죠. 벌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나라는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계속 많으면 결국에 내부에 있던 달러가 계속 고갈되다가 달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돈 받아라 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딴 나라들. 그렇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IMF라는 걸 만들어서 외환 보유고를 따로 축장해 놓고 그렇게 외환이 부족한 나라에게 긴급 대출을 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를 구조조정했던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 나라가 없어지면은 그 나라가 쉽게 가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 자본이 들어온 그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규모로 빠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게 보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한테 팔고 나서 그렇게 받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가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점점 줄어든다. 확 줄어들겠죠. 그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갑자기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충격이 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싹싹 귀에 들어오네요.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약해갖고. 안 그래. 근데 아까 뭐 그 금에 대비해가지고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신 얘기 같은데 이거.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갖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를 가만 냅두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금리 많이 줄게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지 투자자들이 그래 여기도 계속 있어도 재미가 있으니까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글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판단할 거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태라면 그게 괜찮은데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즉 돈이 돌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네요.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다들 은행에다 돈을 처박아둘 생각만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총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있어요.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요즘 얘기를 아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1200조가 훨씬 넘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에 이 맥킨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잖아요. 컨설팅 회사. 이 맥킨지 부설 연구소인 MGI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라는 건 뭐냐면요.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다 합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국가 총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체 총 부가가치 얘기죠. 네네. 이 부가가치액이 한 3.1배를 넘어섰대요. 제가 기억나는 건 거의 원주율이었던 것 같아요. 3.14배. 빚이 3배 이상 많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 그런데 빚은 한 1억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은 그리스가 이제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이 그리스의 총부채가 2.6배였어요, GDP에.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이제 2.8배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더 이제 문제는 2011년이 이랬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계속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 이후에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느 정도로 부채가 빨리 늘어나고 있냐면은 부채 증가율이 제가 이거 아마 올해 상반기 통계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채 증가율이 6%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일본이 1.9%고 미국은 1.5%, 영국이 1%거든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른 나라의 3-4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이게 빚내하고 집 사라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빚 문제가 다른 나라 망할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부채, 특히 가계 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고정금리, 변동금리. 네. 그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이 변동금리라는 게 뭐냐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 내가 내는 이자가 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가 보통 가만히 보면 지금 이자가 변동금리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당장 변동금리가 싸니까 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집에 많이 막 1억, 2억씩 빌리시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 다 터셨나요? 네. 다 터셨어요?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낮은데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 또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빡빡하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막 100만 원이 넘고 그러잖아요. 보통 200만 원씩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요게 지금 금리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금리가 한 6개월 뒤에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외환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대다수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100만 원씩 이자 내기 힘든 사람이 갑자기 이자를 150만 원씩 내게 되면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거군요. 가계 부담 수준이 아니고 이제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심하게 되면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버는 돈 갖고 겨우겨우 이자 내고선 쪼들게 살았는데 이자가 팍 오르게 되면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보통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집을 여러 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집을 여러 개 돌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분들. 이분들은 다중채무예요. 쉽게 하면 채무가 여러 개 막 섞여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빚이 다 오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여러 개의 부동산, 빚으로 다 산 부동산을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죠. 왜냐면은 당장 이제 더 이상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싸게. 그렇단 얘기는 부동산 매물이 드디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집값이 싸진다. 집값이 떨어지죠. 엄청 떨어진다.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보통 LTV라고 하잖아요. LTV, DTI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뭔데요?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은행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3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을 꿔주진 않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이 3억짜리 집을 담보로 해서 최대 60%를 꿀 수 있을 때 우리가 꿀 수 있는 게 1억 8천이잖아요. 이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의 가격을 가지고 최대 60%를 꿀 수 있을 때가 담보 인정 비율 60%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70%로 늘렸잖아요. 빚 더 내고 집 사. 이 얘기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70%를 대부분 이제 빠듯하게 내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목돈을 대부분 70% 빠듯하게 채워가지고 이제 3억, 5억짜리,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5, 7에 35, 3억 5천을 대출을 한 상태예요. 어이구,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자 부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가 은행에 담보 잡힌 담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 70%인데 내가 빌린 돈이 70%를 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4억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담보 가치가 4억이니까 4억에 LTV 70으로 하면 4,7에 2억 8천을 빌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3억 5천을 빌린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7천만 원을 토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대출 회수에 들어오죠. 7천만 원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돈이 갑자기 7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집을 팔아야죠 또. 그래서 추가로 매물이 또 쏟아집니다. 그럼 집값이 또 떨어지겠네. 또 금매기 때문에 호가가 또 쭉쭉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대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네요. 그 사람들이 짝짝 긁어가는 거죠 그때. 그때 이제 집도 더 사고 헐값에 더 사거나 돈을 받아갖고 돈을 벌거나 이렇게 되는구나. IMF 때 사실 그 부자들은 그랬다면서요. 이때가 계속됐으면. 막 그러니까요. 저 술집에서 룸사롱에서 이대로를 외치면서 건배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왜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냐, 미국의 뉴스가 바로 이렇게 금융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향후 있을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더 문제는 또 기업 부채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의 상태라고 하는 게 대기업들은 그나마 벌이가 괜찮죠. 대부분의 쬐깐한 기업들은요. 소위 말해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3년 동안 벌은 영업이익으로 3년 동안 이 기업이 대출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유.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3년 동안 그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서 사실은 이자도 갚고 이러고 뭐 하고 이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3년 동안 벌은 돈이 은행에 자기 기업이 빌린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수준의 한계 기업들이 3,000개에 육박한다. 그럼 3,000개 육박하는 그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빚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제 계속 빚을 내서 버티고 있겠죠. 그러니까 빚을 계속 늘어나면서 그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도 변동금리가 상당할 텐데 네. 올라버리면 이자 부담이 확 커지잖아요. 아이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줄도산 되는 거죠. 줄도산 나는 거예요. 한계 기업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그 2012년에 낸 통계로 이건 2012년 통계니까 지금은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네. 15%예요. 전체 중소기업의 15%가 한계 기업이다. 네. 엄청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사실은 네. 이 심지어 최근 뉴스에서 더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요게 이제 올해 법원에 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얼마 전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그러니까 2014년 올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도산 신청이 1,037건에 달했다고 28일에 밝혔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예 읽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올해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도산 신청이 1,037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이후 3분기까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산은 회생 신청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신청한 회생, 파산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원이 전수한 개인 도산 신청은 3분기까지 12만 4,949건이었다. 이 같은 양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대거 도산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주로 도산을 신청했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소규모 기업은 대표가 연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개인 도산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예.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이 뒤에 거는 다른 겁니다. 네. 지금 쭉 읽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보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줌마들이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초성소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정말 심각한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객들하고 장사 안 돼요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엔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쿱 생협 있잖아요. 네네. 아이쿱 생협에 이제 활동가들 대상으로 강연을 갔는데 그 아이쿱 생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대요. 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게다가 아까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LTV, DTI 이거 이제 완화해가지고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이제 골 때린 통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요. 네.
주택을 사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잡혀서 생활 비용을 마련하는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최경환이 예. 지금 하고는 그 노믹스. 예. 예. 이 기본은 빚내서 집을 사라.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건데 예. 사라는 집을 안 사고 이걸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집을 잡혀서 네. 생활비로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가계 경제가 악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DTI, LTV 풀어주고 나서요 살짝 집을 사는 것 같다가 다시 집이 안 팔리고 있어요. 이거. 관망세거든요. 다들 쳐다보고만 있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고강도로 영양제를 투입을 했는데 예. 이젠 영양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런 거죠. 예. 이게 영양제가 아니라 마약일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오히려 부실 대출이 늘어나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 완전히 대폭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집을 사지 말아야 되겠네. 참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 가게 한 개인이나 가게들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예. 변동금리가 있으시면 최대한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 예. 하나. 예. 왜냐하면 변동금리로 지금 금리가 낮다고 해서 끼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순간이 오게 되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팍팍하게 이자 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이자 지금 싸니까 조금 더 낸다는 생각으로 장기의 그런 어떤 고정금리로 가시는 게 그나마 충격을 완화시키실 수 있을 것이고 부채도 최대한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부채의 총량도. 여력이 되는 한. 자, 그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변동금리는 최대한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그리고 빚 없이 살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줄이자. 빚을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최대한 좀 줄이시는 방향이 그나마 이 이후에 일어날 안 좋은 상황을 대처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요. 근데 사실 개인적 차원은 그렇지만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 문제인 거잖아요. 전 세계가 얽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그 파워 엘리트 분들이라든지 정책을 뭐 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들으신다면 제가 좀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수출 중심에서 좀 내수를 정도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옛날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에 목매는 식으로 우리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의 상품에 너무 목매고 있어요.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특정 몇 개의 상품에만 이게 올인을 하고 있는데 막말로 반도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동차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엔저라고 해가지고 막 일본도 지금 미친 듯이 양적 완화하고 있잖아요, 사실. 찍어내서 자국의 돈을 가치를 떨어뜨려서 지금 어느덧 캠리가 현대자동차 그 비슷한 모델보다 더 싸졌다며요. 도요타 캠리. 나라도 캠리 사겠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죠. 점점 그 외국 브랜드 차들 점유율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는 외풍에 이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경제 자체가 밖에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 생계를 꾸려가는데 너무 우리의 목숨줄이 걸려 있어요. 내수를 살리려면은 일단은 소비자들 구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침 딱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내수 구매력도 지금 문제가 큰 게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똑같은 월급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일을 해서 월급은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머니가 얇아서 살 수 있는 게 적고 게다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 청년들은 뭐 쓸 돈이 없고 그러면서 구매력이 낮으니까 밖에다가 물건이나 많이 팔아야지. 그러면서 대기업 수출형 기업들은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은 자기들은 돈을 버는데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수출도 점점 남랑해지니까 그렇죠. 이러면 총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거잖아요. 집이 튼튼해야지 밖에서 깨지고 들어오더라도 집에서 쉬는데
집이 허약하면 밖에서 깨지고 들어와갖고는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두려울 정도로 약간 지금 경제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뭐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겠어요? 저도 조선놈인데 우리나라가 잘 살길 바라는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모두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부자들은 괜찮은데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부자들도 사실 착취당한 사람이 있어야지 뽑아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지기들도 기업 다 망하면 자기들도 결국엔 다 망하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쓰고. 그 사람들은 도망가면 되지. 하긴 그러네요. 네. 호주 가면 되지 그 사람들. 그렇죠. 제가 문제군요 결국에. 저랑 손병희 선생님이 문제네. 우리 같은 사람이 문제 지금.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인건비 아끼겠다고 지금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건 자기 발등 찍기예요. 네. 결국에 내수가 약해져가지고 이 결국에 허약한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농업 문제입니다. 농업.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다른 거는 안 해도 먹고 살지만 안 해도 행손이 가능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식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2008년에 살짝 세계적인 식량에 약간 위기가 있었을 때도 다른 나라들이 바로 내리는 조치가 뭐냐. 식량 수출 금지예요. 맞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거의 대부분을 80%를 외국에서 사 먹는데 우리 중국 분들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식량 자급률이 한 20% 내외잖아요, 우리가.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가 터져서 각국이 그러면 당연히 수출을 금지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처럼 외국에다 물건 팔아서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외국에서 다시 먹을 걸 사와가지고 유지되는 이 나라가 내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할 경우는 아사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밖으로는 그렇게 하고서 안으로는 우리가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 네. 응? 더 키워야지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더 달라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책을 들여다보면 농업의 어떤 자주성과 이 농업의 그 경쟁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이 드신 농부분들이 그냥 여생만 편안하게 마감을 하고 농업은 포기할 것인가. 맞아요. 이걸로 방향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네네. 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요. 지금 외국에서도 다들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어떤 떠오르는 게 바이오 산업이다, 먹거리 산업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나오는 게 정 안 되면은 외국 식민지 개척하재. 외국에다가 농지 식민지를 개척해서 무슨 마다가스카르 어디다가 하든 만들려다 거기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상한 정책만 쓰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군요. 아닙니다. 괜찮나요? 네. 조금 더 해도 괜찮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끝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리를 하자면 미국 연준의 이런 양적 완화 종료와 이 이후에 한 상당 기간 이후에 올라갈 이 금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이 굉장히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예민하게 주시하시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좀 부채 정리나 이런 것을 하시고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수출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내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내수의 수요가 필요한데 이 노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최저임금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좀 국민들이 조금 더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확충돼야 된다. 지금까지의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시장 만능주의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정부는 오히려 시장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공공성을 더 폐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좀 바뀌어서 정치가 결국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정치가 바뀌고 그 바뀐 정치로 인해서 공공성을 확충하는 공공의 경제 영역을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말단 여러분, 우리 그 임승수 자변기에서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분 동일하던 아니면은 동일하지 않던 중요한 화두를 던졌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주류 경제학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이끌어간다고 하는 세력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가만히 지금 있을 계제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적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계 부채를 좀 줄이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일단 갈아타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이게 예방조사 그런 예방접종 맞듯이 예, 또는 보험에 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빚내서 집 사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로만 일단 우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성춘 자변기 이쯤에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